네, 참 재밌는 영상이죠. 네, 우리나라 판소리를 현대 음악에 맞춰서 또 이제 그 무용까지 고용해서 막 그 흥겹게 춤을 추는 모습인데, 이게 어디에서 만들었느냐 하는 게 참 저한테 감명이 깊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우리나라 관광을 촉진시키기 위한 홍보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이전까지만 해도 그 한류의 대표라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 영화 배우나 아니면은 음악 스타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기반으로 그 홍보를 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그 홍보의 방향성이 굉장히 크게 달라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고전 전통 문화를 현대화시켜서 전 세계에 알렸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재미있는 반응이 또 무엇이 있었느냐, 우리로서는 우리나라 그 판소리를 사람들이 좋아할까? 외국 사람들이 다 팝 음악이나 우리나라 그 케이팝 그런 거나 좋아하는 사람들이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해외 반응이 뜨거웠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판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적인 반응을 했다라고 하죠. 그것만으로 사실 우리나라의 한류가 상당히 많이 변화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차 한류만 해도 사실은 그 겨울연가 배영민 씨가 일본에서 굉장히 히트를 치면서 1차 한류의 붐을 이끌었죠. 그런데 2차 한류, 3차 한류를 거쳐서 4차 한류에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의 문화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전 세계를 호령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영화라든가 드라마를 이제 전달하는 그러한 그 스트리밍 회사인 넷플릭스라고 있죠. 넷플릭스가 지금 그 아시아에서의 가장 큰 수익이 우리나라의 컨텐츠를 전달하는 것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한테는 사실 그렇게 인기가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킹덤이라고 하는 넷플릭스가 후원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는 정말 공감이 안 되는 좀비 영화인데, 좀비 드라마인데 그것이 해외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굉장히 재밌었던 건 뭐냐면, 드라마에 대해서 얼마나 재밌었느냐를 이렇게 서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러한 미국의 하나의 아침 방송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드라마 내용이 어떻다라는 이야기보다도 한국의 모자가 너무 멋있다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전통 모자가.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좀비 드라마라는 것이 그때 당시 조선시대 우리나라의 전통 의상이라든가 문화를 굉장히 많이 또 알리게 된 계기가 됐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요새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몇 년 전 얘기인 것 같아요. 복면가왕이라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히트를 친 예능 포맷이 있었죠. 그 가수들이 이제 마스크를 쓰고 복면을 쓰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맞추는 프로그램인데, 이것이 그 예능 포맷이 미국하고 영국,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 지금 그 포맷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감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전 세계에서 최고의 문화 강국이라고 하면, 문화 대국이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영국이고 그리고 미국인데, 그러한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문화 상권을 샀다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그러한 문화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문화 수출을 할 수 있는 정도로 크게 발전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백범 김구 선생님이 문화 강국이 되기를 희망하는 그 소망이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입니다. 이러한 한류의 확산은 단지 상품적으로서의 하나의 어떤 수익적인 가치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
이제 발칸반도 위쪽 부분에 이제 위치한 국가들인데요. 그 두 나라들이 지금 그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 중에 그 아르메니아 소녀들이 전쟁을 반대하는 이제 그 평화 시위를 벌였는데, 보통 그런 평화 시위를 벌이면서 전 세계에 알릴 때 보통 쓰는 팻말이 무슨 언어로 쓰겠어요? 영어. 영어죠. 자세히 보시면 한국어입니다. 그러게. 네, 왜 한국어일까?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이 평화를 원한다, 이제 이 분쟁이 끝나기를 소망한다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굳이 알아서 뭐하게 한국어로 썼을까? 바로 이제는 한국어가 그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뜻하죠. 전 세계적인 언어가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배경은 BTS가 있죠. BTS의 팬들이 워낙이나 막강하기 때문에 BTS의 팬들을 대상으로서 호소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어를 썼다고 하지만, 이미 한국어는 41개국, 한국어를 정식으로 가리키는 나라는 41개국이고, 그리고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택한 국가가 12개국이 되고 있으며, 지금 한국어를 배우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고유 언어들이 점점 많이 쓰이고 있는데, 예전부터 유명했던 언어가 있죠.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 그런 단어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또 게임 강국이잖아요. 게임을 가장 잘하는 나라로 유명한데, 그래서 고수라고 하는 말이 전 세계적으로 퍼진 지가 꽤 됐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영국 방송에서 나온 그 새로운 우리나라의 신규 단어가 꼰대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꼰대를 아예 그대로 쓴다고 해요. 그러한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우리나라의 언어가 전 세계로 확장되는 정도로 우리나라의 국격이 커지고 있죠. 우리나라 전망과 우리나라의 하나의 이상에 대해서 바라보는 세계의 시각도 굉장히 틀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으로 아마 그러한 한국을 바라보는 인상이 훨씬 더 크게 발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만 해도, 사실 그 옛날도 아니고 10년이 있죠.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로 경제적인 발전을 이뤘으니까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그래도 좀 열심히 사는 나라라고 인정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최소한 우리가 한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알아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다지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10년 전만 해도 웬만한 나라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기본적으로 뭐 다른 해외에는 관심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냥 저기 일본이나 그 중국 근처에 있는 못 사는 나라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죠. 그 2019년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통계조사에서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평균 65%를 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가장 낮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아니나 다를까 아시아 쪽에서 우리나라를 그 선진국이라고 보는 그 확률이 굉장히 낮고, 또 아프리카, 우리나라에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나라가 많은 아프리카에서도 낮다라고 하지만,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는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전 세계를 포함해서 한국이 호감이 가는 국가라는 답변 역시 60% 이상의 굉장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죠. 이것이 왜 엄청나게 높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60%가 좋다, 그리고 40%가 아니다가 아니고 잘 모른다라는 게 껴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사진을 보면은 좀 뚱뚱한 그 미국 아저씨가 우스꽝스럽게 닦아서 쓰고 이제 태극기를 흔들고 있죠. 투자라든가 주식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은 뭐 그냥 딱 얼굴만 봐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세계 제3대 투자가로 꼽히는 짐 로저스라고 하는 투자의 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투자 기법이 그 세계 흐름과 역사를 기반으로 하나의 어떤 미래를 예측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것 바로 한국은 앞으로 굉장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가장 흥미로운 익사이팅한 나라가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통일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북한이 쇄국 정책을 펼친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가겠냐라는 거죠. 언젠가는 통일 이전에 국경과 경제를 개방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자기네들의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개방하는 이후에 결국 북한은 한국과 같은 언어를 공유하고 있고 상당히 같은 문화권이기 때문에 둘 간에 굉장히 활발한 경제 교류가 일어날 것은 너무 당연하고 그러한 흐름으로 결국 통일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인데 통일을 하게 된다면 한국은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이 될 정도로 강력하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장 힘들게 여기는 바로 출산율 문제라든가 인구 문제도 통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그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는 한국에 대한 인식보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이 훨씬 더 높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입니까라는 설문조사를 한다면 절대 이것보다 높게 나오지 않을 거라는 장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일이냐? 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굉장히 좋은 그리고 훌륭한 발전을 했지만 그 이면에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일도 참 많죠. 2020년 유엔 인구 기금을 공개한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1.1명. 그 이야기하면은 그 나라의 여자가 평생 아이를 출산할 확률을 이제 비율을 정하는 것인데 1.1명으로 전 세계에서 최하위라고 합니다. 일본이 저출산 국가라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은 지가 꽤 됐는데 이미 일본은 넘어선 지가 오래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에 대한 가장 큰 영향으로 꼽는 것이 청년 실업 문제와 빈부격차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해결되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자살률 2019년에 측정한 것에 이제 따라서 이야기를 하면 OECD 국가 중 평균의 2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의 항상 1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인구 10만 명당 24.6명이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이것은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노인 자살률도 1위. 지금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수치만이 아니라 청소년 자살 증가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기회와 희망 속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사회 문제가 한국인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고 그리고 선진국이라는 체감이나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우리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막 한류도 발전하고 하니까 내가 너무 행복하고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아. 한국에서 사니까 너무 행복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꾸로 생활 수준이 좋은 저 북유럽 국가에 이민 가고 싶다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들립니다. 나라는 굉장히 발전했지만 사실 서민들의 삶은 굉장히 어렵고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죠. 최근에 정권에서도 이전 정권도 마찬가지지만 이 문제를 인식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면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정말 정부도 굉장히 노력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게 정말 우리나라한테 큰 위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거를 해결을 할 수나 있을까? 사실 이것에 대한 답은 우리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